서울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 늦어름에 습한 공기가 저택의 높은 담장을 휘감고 있었다. 곧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날씨보다 더 무겁고 끈적거렸다. 58세의 이은희는 부엌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마른 장미의 가시를 다듬고 있었다. 탁, 탁, 가위질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녀의 손끝은 섬세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저 일어났어요. 2층 계단에서 며느리 최지영, 34세 이하품을 하며 내려왔다. 헐렁한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차림. 시어머니 앞에서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요즘 젊은 애들 특유의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그래 지영아, 어제 늦게 들어왔지 좀 더 자지 그랬니? 은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매일 아침 얼굴에 덧씌우는 가면이었다. 아니에요. 오늘 아버님 등산 가시는 날이잖아요. 배웅해 드려야죠. 지영은 냉장고 문을 벌컥 열며 물을 꺼내 마셨다. 근데 어머니, 오늘 국은 뭐예요, 아버님? 지난번에 콩나물국 짜다고 화내셨잖아요. 오늘은 괜찮으려나 몰라. 지영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은희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다. 남편 박창호 66세의 까다로운 입맛과 전처와의 끊임없는 비교는 이 집안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은희가 감내해야 할 형벌이었다. 소고기 무국 끓였어. 신경 써서 간 맞췄으니 괜찮을 거야. 그때였다. 안방 문이 열리고 집안의 주인 박창호가 걸어 나왔다. 등산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신문을 펼쳤다. 은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툭 내뱉었다. 물. 은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냉수를 컵에 따랐다. 물컵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목이 가늘게 떨렸다. 국 가져와. 시간 없어. 식사가 시작되었다. 은희 창호 그리고 며느리 지영. 세 사람 사이에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흘렀다. 은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남편의 표정만 살폈다. 창호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창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창호가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국물이 튀어 은희의 하얀 앞치마에 붉은 얼룩을 남겼다. 당신 귀가 먹었어?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보 왜? 왜 그러세요? 은혜리가 당황하며 물었다. 무국에 파를 너무 많이 넣었잖아. 내가 파 냄새 싫어도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죽은 민자 전처는 한 번 말하면 척하면 척이었어. 5년을 살아도 어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또 시작이었다. 죽은 전처 이야기. 은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던 찰나였다. 아버지. 낮고 묵직한 저음이 식당의 공기를 갈랐다. 현관 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창호의 아들이자 은희의 의부사들 박도연 38세이었다. 도연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빗에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식탁 끝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아버지 창호에게 꽂혔다. 아침부터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신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뭐야? 너 지금 네 새어머니 편드는 거냐? 창호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은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라기엔 지나치게 깊고 뜨거웠다. 국 맛있는데요. 제 입맛에는 딱입니다. 도연은 은희가 끓인 국을 크게 한술 떠서 먹었다. 그리고 은희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은하에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도연의 저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은 여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불쾌함이 아닌 낯설고 위험한 설렘이었다. 흥자식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너도 네 엄마 죽고 나니까 저 여자가 그렇게 좋냐. 창호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간다. 내일 저녁에나 올 거야. 지영이 너는 오늘 친정 간다고 했지. 내 아버님 엄마 생신이라서요. 다녀오세요. 지영이 밝게 대답하며 시아버지를 배웅하러 따라 나갔다. 식탁에는 은희와 도연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국그릇을 치우려 했다. 그때 도연의 큰 손이 은희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은희는 화들짝 놀라 도연을 쳐다보았다. 도연의 손은 뜨거웠다. 그 온기가 손목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도연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시선은 은희의 손목이 아니라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손 떨고 계시잖아요. 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거 놔줄렴. 은희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은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주어 그녀를 자신 쪽으로 당기듯 잡았다.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왜 참고 사세요? 도연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처럼 은희의 폐부를 찔렀다. 도연아, 그게 무슨? 아버지가 저렇게 함부로 대하시는데 왜 바보처럼 웃고만 계시냐고요? 어머니가 이 집 파녀는 아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섞여 나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제가 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버님, 차키 두고 가셨대요. 지영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그제야 잡고 있던 은혜의 손목을 천천히 놓았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에는 화상을 입은 듯한 뜨거운 감각이 남아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은 짧게 인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다. 은희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전 도연의 눈빛 거친 숨소리, 그리고 손목을 잡던 그 악력. 그것은 분명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미쳤어. 내가 무슨 생각을. 은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싱크대로 향했다. 찬물을 틀어 손목을 씻어냈다. 차가운 물이 닿았지만 도연이 남긴 불길한 온기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거센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다. 오늘 밤 남편은 없다. 며느리도 없다. 이 넓은 저택에 그녀와 도연 단둘만 남게 될 것이다. 은희는 불안한 예감에 몸을 떨며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우가. 밤 11시. 평창동 저택은 거대한 빗소리에 고립되어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일기예보대로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정원수들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췄다. 남편 박창호는 예정대로 등산을 떠났고 며느리 최지영은 친정으로 갔다. 이 넓은 2층 저택에 남은 사람은 이은희 단 한 명뿐이었다. 조용하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평소 남편이 있을 때는 감히 꿈도 못 꿀 여유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보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집이 너무 넓었다. 그리고 너무 비어 있었다. 박도연.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은희는 벽시계를 힐끗 보았다. 11시 30분. 평소라면 진작 귀가했을 시간이었다. 전화를 해볼까 고민하며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수차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전화를 해? 며느리도 있는데 그때였다. 띠리링 띠리링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렸다. 은희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중문이 열리고 비에 흠뻑 젖은 도연이 비틀거려며 들어섰다. 도연아, 은희의 입에서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다. 도연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완벽했던 슈트는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풀려 있었다. 어머니? 도연이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은혜인이가 황급히 달려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우산도 없이 다닌 거니 술은 또 얼마나 마신 거야. 은희의 손이 도연의 팔뚝에 닿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옷 위로 전해지는 열기가 심상치 않았다. 술기운 때문이 아니었다. 불덩이였다. 너 열이 펄펄 끓잖아. 은혜이가 도연의 이마에 손을 댔다. 손바닥이 데일 것처럼 뜨거웠다. 도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희에게 몸을 기댔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성인 남자의 무게가 고스란히 은희의 좁은 어깨를 짓눌렀다. 죄송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으윽. 도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말하지 마. 일단 올라가자.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어. 은혜는 이를 악물고 도연을 부축해 2층으로 향했다. 계단 하나하나가 천리길 같았다. 도연의 뜨거운 숨결이 은희의 목덜미에 닿았다. 비냄새 독한 위스키 냄새, 그리고 도연 특유의 묵직한 남성, 스킨 향이 뒤섞여 은혜의 코를 찔렀다. 그녀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이것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인가? 아니면 낯선 수컷의 냄새에 반응하는 여자의 본능인가? 은희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다. 겨우 2층 도연의 방에 도착했다. 은희는 그를 침대에 눕혔다. 도연은 끙끙 앓으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오한이 드는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추워. 너무 추워요. 기다려봐.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젖은 옷 입고 있으면 폐렴 걸려. 은희는 수건을 가져와 도연의 젖은 머리를 털어주었다. 그리고 망설였다. 옷을 벗겨야 했다. 며느리가 없는 지금 이 집에서 그를 돌볼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환자잖아. 아들이잖아. 딴 생각하지 마, 이은희. 은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도연의 와이셔츠 단추에 손을 댔다. 첫 번째 단추가 풀렸다. 도연의 쇄골이 드러났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도연의 탄탄한 가슴 근육과 복근이 드러났다. 빗물과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피부는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은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의부사들의 나신 로신이었다. 남편 창호의 늙고 축 처진 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젊고 강인한 육체였다. 그녀는 시선을 애써 돌리며 셔츠를 벗겨냈다. 젖은 바지까지 벗겨내고 새 속옷과 잠옷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은 전쟁과도 같았다. 그 과정에서 은희의 손은 도연의 허벅지를 단단한 등을 뜨거운 가슴을 수없이 스쳐야 했다. 그때마다 손가락 끝에서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함이 느껴졌다. 겨우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도연의 열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은희는 대야에 찬물을 떠와 수건을 적셨다. 좀 차가울 거야. 참아. 물수건으로 도연의 얼굴과 목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뜨거운 이마 콧날, 그리고 붉어진 입술. 무언가에 홀린 듯 은희의 손길이 느려졌다. 그녀는 수건으로 도연의 목선을 훔치다가 저도 모르게 멈췄다. 그의 목에 굵은 힘줄이 불끈거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떼려 했다. 그때였다. 탁 불덩이 같은 손이 은희의 손목을 낚아챘다. 은희가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도연아 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열기에 젖은 그의 눈동자가 몽롱하게 풀린 채 은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평소에 이성적이고 차가운 박도연이 아니었다. 본능만 남은 위험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가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물 더 떠올게. 이거 놔라. 은희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어머니 말고. 은희씨. 은희의 눈이 크게 뜨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방금 그가 뭐라고 불렀지 어머니가 아니라 은희씨, 너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많이 아파서 헛소리가 나오는 거야. 은희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도연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도연이 침대 쪽으로 은희를 확 끌어당겼다. 중심을 잃은 은희가 도연의 가슴 위로 쓰러지듯 안겼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은희의 얼굴이 도연의 뜨거운 목덜미에 파묻혔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요란하게 쳤다. 화광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다. 얇은 잠옷 너머로 도연의 심장 소리가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 그것은 은희 자신의 심장 소리였을까? 도연의 팔이 은희의 허리를 뱀처럼 휘감았다. 뜨겁고 단단하고 절박하게.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도연이 은희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속삭였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은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만약 꿈이 아니라면 이것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도연의 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이 넓은 저택에 도덕과 윤리를 감시할 눈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타오르는 열기와 금지된 욕망만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도연아, 이거 놔. 제발 정신 차려. 은희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다. 도연의 뜨거운 가슴이 그녀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벗어나야 한다는 이성은 비명을 질렀지만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묵직한 무게감에 몸은 배신하듯 나른해졌다. 정신 차리고 있어요. 도연이 눈을 개슴츠레 뜨며 웅얼거렸다. 그의 손이 은희의 허리에서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그 손길은 아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백히 여자를 갈구하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도연의 뜨거운 입술이 은희의 귓불을 스쳤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싫잖아요. 이 집이 감옥 같았잖아요. 은희의 동공이 흔들렸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 밤 홀로 거실에서 마른 꽃을 다듬으며 삼켰던 한숨을, 남편의 무시와 멸시의 속으로 흘렸던 눈물을. 그걸 네가 어떻게 다 보고 있었으니까. 도연의 손이 은희의 뒷목을 감싸쥐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예쁜 여자인지 나만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이라는 호칭이 은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금기였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하지만 그 금단의 언어가 주는 짜릿함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안 돼, 우린 가족이야. 이러면 천벌받아. 은혜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 도연의 어깨를 밀어냈다. 하지만 도연은 밀려나기는커녕 고개를 숙여 은희의 입술을 집어삼켰다. 은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칠고 뜨거운 알코올 향이 섞인 키스였다. 처음에는 저항하려 몸을 비틀었다. 주먹으로 도연의 가슴을 쳤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제압해 머리 위로 고정시켰다. 야생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도연의 혀가 그녀의 입술을 가르고 들어오는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서 하얀 불꽃이 튀었다. 안 돼. 이성은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정직했다. 남편 창호와의 관계는 의무였고 고역이었다. 메마르고 거친 사랑 없는 행위. 하지만 지금 도연의 키스는 달랐다. 절박했고 애달팠으며 무엇보다 뜨거웠다. 그녀를 여자로 원하고 있었다. 은희의 주먹 쥔 손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도연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밀어내는 대신 그를 당겼다. 화광 다시 한번 천둥이 쳤다. 그 굉음은 두 사람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와 같았다. 도연의 손이 거칠게 은희의 옷자락을 파고들었다. 은희 씨, 사랑해요. 그 말은 주문과도 같았다. 5년 전 재혼하던 날부터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도연아. 은희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의 탄식이었다. 침대 시트가 엉망으로 구겨졌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그 소음 덕분에 그들은 죄책감마저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도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열에 들뜬 그와 욕망에 굶주린 그녀가 서로를 탐닉했다. 은희는 도연의 등 뒤에 손톱 자국을 남겼고 도연은 은희의 목덜미에 붉은 흔적을 새겼다.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도 의부사들도 없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수컷과 암컷 외로운 두 영혼만이 폭풍우 치는 밤의 언제 어둠 속에 엉켜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죄악이었으나 동시에 구원이었다. 은희는 눈을 질끈 감고 쾌락의 늪으로 깊이 더 깊이 빠져들었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그 밤은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푸르스름해지고 있었다. 밤새 퍼붓던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찌푸려 있었다. 은희는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낯선 천장이 보였다. 자신의 방 천장이 아니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바로 옆에 박도현이 잠들어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덮고 있는 도연. 그의 한쪽 팔이 은희의 허리를 소유하듯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은희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단추가 뜯겨나간 잠옷붉게 물든 가슴팍의 키스마크, 그리고 침대 시트에 남은 간밤의 적나라한 흔적들. 은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도연의 눈빛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녀 자신이 내뱉었던 교성들. 미쳤어. 내가 미쳤어. 어떻게? 나 어떻게? 공포가 엄습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폐륜이었다. 남편이 알게 된다면, 아니 며느리 지영이가 알게 된다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아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 뻔했다. 은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치웠다. 다행히 도연은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간밤의 고열과 정사로 인해 완전히 탈진한 듯했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침대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을 주워 입었다. 손이 너무 떨려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었다. 나가야 해.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희는 도망치듯 도연의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고요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을 시간, 혹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을 시간.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은희는 문을 잠그고 욕실로 직행했다. 샤워기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수세미로 온몸을 벅벅 문질렀다. 도연의 손길이 닿았던 곳, 그의 입술이 머물러렀던 곳, 그 흔적들을 지워내고 싶었다. 피부가 벌겋게 벗겨질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흐윽, 흑.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은희가 아니었다. 욕망에 굴복한 더럽혀진 죄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차가운 물을 맞으면서도 여전히 몸속 깊은 곳에서 도연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날 아침 은희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아침 7시.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이었다. 창밖의 풍경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희뿌옇고 흐릿했다. 은혜의 머릿속처럼 은희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북어국과 밑반찬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고 위태로웠다. 그녀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목 끝까지 올라오는 얇은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간밤에 도현이 남긴 붉은 흔적, 그 죄의 낙인을 가리기 위해서였다. 다그락, 수저를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은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집안의 모든 사물들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심지어 자신이 닦고 있는 그릇조차도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더러운 년, 페류나. 은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정신 차려야 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꿈이었어. 뚜벅, 뚜벅.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은희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그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박도현이었다. 은희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싱크대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숨을 죽였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였다. 어젯밤 짐승처럼 그녀를 탐하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아들의 목소리였다. 은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도연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젖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그의 안색이 조금 창백할 뿐이었다. 응. 일어났니? 몸은 좀 어떠니? 은희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그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의 넥타이 매듭 즈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폐를 많이 끼쳤네요. 도연이 식탁 의자를 빼며 앉았다.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실수한 건 없겠죠? 기억이 안 난다고. 은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 뜨거웠던 순간들을 나한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말들을, 아니 차라리 다행이었다.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야. 그냥 열이 많이 나서 약 먹고 잠들었어. 별일 없었다. 은희는 거짓말을 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다. 그때였다. 띠리링 띠리링 현관도어록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영이었다. 며느리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밝은 햇살 같은 에너지를 뿜으며 지영이 들어왔다. 양손 가득 친정에서 싸온 반찬통을 들고 있었다. 어머, 도연 씨 일찍 일어났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지영은 신발을 벗자마자 도연에게 달려가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지영의 손이 닿는 그 이마. 어젯밤 자신이 땀을 닦아주며 키스했던 그곳. 며느리의 당연한 권리가 은희에게는 가시처럼 따가웠다. 열은 내렸네. 다행이다. 어제 비 많이 왔는데 괜찮았어. 지영이 도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주물렀다. 괜찮아. 어머니가 간호해 주셨어. 도연이 덤덤하게 대답하며 힐끗 은희를 쳐다보았다. 그 찰나의 시선, 무표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묘한 열기. 은희는 그 눈빛을 보고 깨달았다. 거짓말이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는 기억을 못하는 척하는 것이었다. 이 아슬아슬한 연극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옥 같은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어머니, 이거 엄마가 보내신 갈비찜이에요. 그리고 이건 멸치볶음. 지영은 쉴 새 없이 종알거렸다. 어젯밤에 천둥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 친정에서 자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혼자 계셔서 무서우셨겠다. 아니, 괜찮았어. 은희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근데 도연 씨 셔츠 단추가 왜 그래? 지영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도연의 소매를 가리켰다. 은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맨 위 단추가 떨어져 나갔네. 이거 비싼 셔츠인데. 지영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어젯밤 은희가 급하게 도연의 옷을 벗기다가 뜯어진 단추였다. 그녀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어제 씻다가 어디 걸렸나 봐. 신경 쓰지 마. 도연이 태연하게 대답하며 국을 떠먹었다. 어머니가 좀 달아주세요. 저 바느질 솜씨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영이 해맑게 웃으며 은희에게 부탁했다. 그래. 나중에 달아주마.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다. 자신이 뜯어낸 단추를 다시 자신의 손으로 달아줘야 한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있을까? 어머니? 근데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창백해요. 식은땀도 흘리시고. 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희를 살폈다. 그리고 집에서 웬 스카프를 하고 계세요? 덥지 않으세요? 지영의 순수한 관심이 은희에게는 조여오는 올감이 같았다. 스카프, 그 밑에 감춰진 붉은 흔적들. 만약 지영이 저 스카프를 풀어본다면, 아니야. 목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은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무 과한 반응이었다.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지영이 놀란 눈으로 은희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예민했나 봐.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마. 은희는 도망치듯 그릇들을 챙겨 일어났다. 싱크대 앞에 섰다. 수돗물을 세게 틀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그녀의 거친 숨소리를 감추어 주길 바랐다. 그녀는 수세미에 세제를 잔뜩 묻혀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빡빡 빡빡 그릇이 깨질 듯이 세게 문질렀다.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룩을 닦아내려는 것처럼. 도연의 손길, 도연의 냄새, 도연의 기억을 닦아내려는 것처럼. 거실 쪽에서는 지영과 도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오늘 넥타이 이거 매. 이게 더 잘 어울려. 고마워. 뽀뽀해줘. 은혜의 손이 멈췄다. 속이 메스꺼웠다. 질투, 역겨움, 공포, 정의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챙그랑 은희의 손에서 미끄러진 유리컵이 개수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 하나가 은희의 검지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이의 선홍색 피가 몽글몽글 솟아올랐다. 하얀 거품 위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번져나갔다. 마치 어젯밤에 순결하지 못했던 정사 칭시처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영이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다. 어머, 피피 나잖아요. 지영이 휴지를 뽑아 은희의 손가락을 감싸 쥐었다. 조심 좀 하시지. 도연씨 구급상자 좀 가져와. 도연이 다가왔다. 그는 은희의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걱정 아니면 가학적인 쾌감? 도연이 지영에게서 은희의 손을 넘겨받았다. 제가 할게요. 당신은 출근 준비해. 늦겠어. 그래도 얼른. 도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지영은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는 다시 은희와 도연 둘만 남았다. 도연은 은희의 피 묻은 손가락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리고 아주 낮게 은행이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프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몸은 이제 어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은희는 얼어붙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멈출 생각이 없었다. 도연이 은희의 손가락을 꾹 눌러 지혈했다. 그 압박감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유리 파편처럼 부서진 마음을 안고 눈앞에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아침의 햇살이 부엌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은희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의 시작일 뿐이었다. 오후 2시. 저택 뒤편에 있는 유리 온실. 한낮의 태양빛이 유리천장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덥고 습한 공기 진동하는 난초 향기,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정적. 은희는 가위를 든 채 난초의 시든 잎을 잘라내고 있었다. 삭둑, 삭둑. 무자비할 정도로 빠른 가위질이었다. 멀쩡한 꽃잎마저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이 엉망인 것처럼 온실 바닥도 잘린 줄기들로 어지러웠다. 잊어야 해. 다 잊어야 해.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지영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숨 막히는 집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은 이 온실뿐이었다. 드르륵 온실의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은희의 어깨가 흠칫 굳었다. 정원관리사일까 아니면 어머니? 낮게 깔린 그 목소리. 박도현이었다. 은희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가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네가 왜 여기 있니? 회사에 있을 시간이잖니. 도연은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채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다. 그의 눈은 집요하게 은희를 향해 있었다. 어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조퇴하고 왔습니다. 할 얘기 없다. 피곤하니까 나가거라. 은희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명령하고 다시 등을 돌렸다. 뚜벅, 뚜벅. 도연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멈추지 않았다. 오지마. 은희가 소리치며 돌아섰다. 그녀는 가위를 도연 쪽으로 겨누듯 들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슬픔과 갈망이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다. 어젯밤 일 때문이십니까? 그 입 다물어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젯밤엔 아무 일도 없었어. 너는 아파서 헛것을 본 거고 나는 간호를 했을 뿐이야. 그게 다야. 제 기억은 다릅니다. 도연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열에 들떴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길을 받아주던 그 순간 제 이름을 부르며 떨던 그 목소리 전부 다 생생합니다. 닥쳐 제발. 그만해. 은희는 귀를 막고 싶었다.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5년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식모 취급하고 전처 그림자 속에 가둬두는 걸 지켜본 게 5년이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처음엔 연민이었습니다. 저렇게 곱고 착한 분이 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와서 고생할까? 그런데 그가 은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난초의 진한 향기보다 더 진한 남자의 향기가 은희를 덮쳤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여자로 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꽃을 다듬을 때도, 심지어 아버지한테 혼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미칠 만큼. 미친놈.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너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저한테 어머니는 한 번도 어머니였던 적 없습니다. 그냥 이은희라는 여자였지. 그 말은 은희가 쌓아올린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이성이 끊어졌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온실을 울렸다. 은희의 손바닥이 도연의 뺨을 강타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도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은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때린 손바닥이 불에 댄 듯 얼얼했다. 정신 차려. 제발. 정적이 흘러얼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바로 했다. 왼쪽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입가에는 핏기가 비쳤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은희를 보는 눈빛은 더 깊고 애처로웠다. 분이 풀리실 때까지 더 때리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쁜 놈이라서. 페류나라서.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은희의 발치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떨고 있는 은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부어오른 뺨에 갖다 댔다. 하지만 어머니도 좋았잖아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지옥 같던 삶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여자로 봐준 사람, 자신을 갈구해준 사람, 그 쾌락과 위안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야 너는. 은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들을 때렸다는 충격 들켜버린 본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파국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통곡이 터져나왔다. 도연은 그런 은희를 와락 끌어안았다. 울지 마세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지옥이든 천벌이든 제가 다 받을게요. 도연의 품은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은희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금 그 뺨을 때린 순간 그녀는 엄마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위계질서도 윤리도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 같은 연민과 욕망뿐이었다.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유리 온실 안. 바닥에 흩어진 잘린 꼬집들 위로 두 사람은 덩굴처럼 엉켜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저택의 공기는 겉보기에 평온했다. 남편 박창호는 여전히 거만했고 며느리 최지영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은밀하고 위험한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 은희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평소에 잘 바르지 않던 옅은 코랄빛 립스틱이 들려 있었다. 미쳤어. 나이 60 다 돼서 이게 무슨 짓이야? 입으로는 자책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입술에 생기가 돌자 창백했던 얼굴이 확 달라 보였다. 거울 속 여자는 58세에 주눅든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한 명의 여자였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당신 뭐해? 밥 안 차리고. 박창호였다. 그는 등산 가방을 바닥에 툭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는 황급히 립스틱을 서랍에 감췄다. 아, 네. 지금 나가요. 창호가 은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뭐야, 얼굴에 뭘 그렇게 찍어 발랐어. 쥐 잡아먹었어.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참.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그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은 화장이야. 밥이나 해. 창호는 혀를 차며 거실로 나가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우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은희는 거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다른 주인이 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모두 모인 식탁은 완벽한 연극 무대였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으시죠? 지영이 살가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래, 김 회장이랑 잡혀 있지. 아, 도연이 너도 같이 갈래? 창호가 갈비찜을 뜯으며 물었다. 도연은 묵묵히 밥을 먹다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주말에 회사 일이 좀 밀려서요. 집에서 서류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벌레 같은 녀석. 그러니까 네가 재미가 없는 거야. 창호가 핀잔을 주었다. 은희는 조용히 국을 뜨고 있었다. 그때였다. 식탁 아래로 무언가가 은희의 발을 툭 건드렸다. 은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에 앉은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식탁보 아래 가려진 그의 다리는 은희의 발목을 은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문지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바로 옆에는 남편이 대각선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들키면 끝장이다. 은희는 발을 빼려 했지만 도현은 두 다리로 은희의 발을 꽉 조여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 물 좀 더 주시겠어요? 도현이 뻔뻔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빈 물컵을 내밀었다. 응, 여기.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건넸다. 물병을 건네받는 찰나 도연의 손가락이 은희의 손바닥 안쪽을 긁듯이 스치고 지나갔다. 찌릿.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은희의 어깨가 움찔했다. 도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다. 그는 즐기고 있었다. 이 위험한 줄타기를. 은희 역시 공포스러우면서도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짜릿한 쾌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식탁 위에서 완벽한 공범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창호와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은희와 지영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진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지영이 사과를 깎으며 불쑥 물었다. 은희의 손에서 과도가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소리니? 아니, 피부도 엄청 좋아지시고 뭐랄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눈빛이 반짝반짝하신 게 꼭 연애하는 여자 같다니까요. 쿵. 은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며느리의 직감은 무서웠다. 농담으로 던진 돌이 은희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나이 60 먹은 할망구가 무슨 연애야.
은희는 애써 호탕하게 웃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에이, 요즘 60은 청춘이죠. 혹시 아버님이 몰래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주셨나? 지영은 까르르 웃으며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은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들키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는 쟁반에 수정과를 담아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창호가 큰 소리로 정치 뉴스를 욕하고 있었고 도연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은희가 도연 앞에 수정과 잔을 내려놓았다. 마셔라. 감사합니다. 도연이 잔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은희의 목덜미에 꽂혔다. 오늘 은희는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스카프는 하지 않았다. 며칠 전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도연의 눈빛은 마치 그곳에 다시 자국을 남기고 싶다는 듯 이글거렸다. 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려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때 도연이 입 모양으로만 짧게 속삭였다. 오늘 밤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은희는 똑똑히 읽었다. 오늘 밤 남편이 잠들고 며느리가 잠들고 온 집안이 어둠에 잠기면 다시 그 위험한 만남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였다. 은희는 부엌으로 돌아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그 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 12시. 안방에서 남편 창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렁 컥. 은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어둠 속 복도 끝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담배 냄새와 섞인 짙은 스킨향. 도연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거리가 좁혀졌다. 도연이 손을 뻗어 은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은희는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기다렸어요. 도연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이 넓은 저택, 안수많은 방들 중에서 그들이 숨을 곳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품 그 한 뼘의 공간만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죄악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일요일 오후,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습도는 여전히 높아 불쾌지수가 치솟는 날이었다. 며느리 지영은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녀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밝아 보였다. 세탁기에서 막 건조되어 나온 수건들은 따뜻하고 보송보송했다. 이건 아버님 거, 이건 어머니 거. 지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빨래를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남편 도연의 와이셔츠들을 다림질하기 위해 꺼내 들었다. 도연은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 셔츠 기세때가 타는 법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영은 즉 습관적으로 셔츠의 목깃과 소매를 점검했다. 그때였다. 지영의 손이 멈췄다. 흰색 와이셔츠 깃 안쪽. 아주 미세하게 눈을 씻고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희미하게 묻어있는 파운데이션 자국. 살구색이었다. 지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화장이 묻었나 아닌데. 난 요즘 쿠션 팩트 색상 바꿨는데. 이건 내 거보다 톤이 밝은데? 의아함은 곧바로 냄새로 이어졌다. 지영은 무심코 셔츠 깃에 코를 댔다. 섬유유연제 향기 사이로 낯설지 않은 향기가 훅 끼쳐왔다. 은은하면서도 고혹적인 야생 장미향. 지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향기. 그녀가 알고 있는 향기였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 핸드크림을 쓰는 사람. 어머니,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지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스스로를 나무랐다. 내가 미쳤나 봐. 어머니가 빨래를 정리해 주시다가 묻었겠지. 아니면 옷장에 넣어 주시다가 스쳤거나.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려 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여자의 초기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달라진 어머니의 분위기. 도연의 미묘하게 부드러워진 눈빛.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적하고 어색한 공기. 지영은 와이셔츠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의구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정원. 은희는 잡초를 뽑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몸을 움직여야만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 은희씨 더운데 웬 고생이야. 대문 너머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였다. 동네 소문이란 소문은 다 물어다 나르는 은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인물 1순위. 아, 네. 안녕하세요.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요. 은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김 여사는 대문 살틈으로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근데 은희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아주 폈어. 회춘했네. 회춘했어. 별 말씀을요. 그냥 잘 자서 그래요. 아니야. 내 눈은 못 속여. 여자가 예뻐지면 이유는 딱 하나지. 사랑받고 있거나 사랑을 하고 있거나. 김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호호호. 은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근데 말이야.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저번 비 엄청 오던 날 밤 말이야. 내가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나왔었거든. 은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날 밤 도연과 선을 넘었던 그 밤이었다. 새벽에 보니까 2층 건 그 아들 방이랑 은희 씨 방이랑 불이 번갈아 가면서 켜지더라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던데. 은희의 손에서 호미가 툭 떨어졌다. 아, 그날 아들이 좀 아파서요. 간호하느라. 아, 아파서 그치. 난 또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지. 뭐야. 근데 며느리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다 큰아들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네. 김 여사는 특유의 비꼬는 드읒한 말투로 덧붙였다. 아무튼 조심해. 남들 눈이 무서운 세상이잖아. 호호호. 김 여사는 유유히 사라졌다. 은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 이 튼튼해 보이는 담장도 굳게 닫힌 대문도 그녀의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했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 부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영은 묵묵히 채소를 썰고 있었고 은희는 국을 끓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제잘제잘 수다를 떨었을 지영이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칼질 소리만 탁탁탁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지영아, 무슨 일 있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은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이 칼질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어머니. 응. 어머니 쓰시는 그 장미향 핸드크림요. 저도 좀 써봐도 될까요? 향이 너무 좋아서요. 은희는 안도했다. 별일 아니구나. 그럼 되고 말고. 화장대에 있으니 언제든 쓰렴. 네. 근데 그 향이 참 진하더라고요. 한번 바르면 며칠이 지나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지영이 다시 칼질을 시작하며 툭 던졌다. 도연 씨 와이셔츠에서도 그 냄새가 나던데요. 쨍그랑. 은희가 들고 있던 국자가 냄비 모서리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뭐 빨래개다가 봤어요. 도연 씨 셔츠 기세 파운데이션도 묻어있고 어머니 향기랑 똑같은 냄새가 배어있더라고요. 지영은 은희를 보지 않았다. 도마만 내려다보며 무심한 척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도연 씨 옷장 정리해 주셨나 봐요. 셔츠를 끌어안기라도 하신 것처럼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났어요. 은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추궁이었다. 지영은 지금 은희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된다. 당황하면 들키는 것이다. 은희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억지로 웃음을 짜냈다. 아, 그거 그래 며칠 전에 도연이 방에 빨래 넣어두다가 내가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거든. 그때 옷걸이를 잡느라 그랬나 보다. 내 정신 좀 봐라. 형편없는 변명이었다. 스스로 듣기에도 옹색했다. 과연 지영이 믿어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3초가 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 그러셨구나.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그러다 다치시면 어떡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은희는 보았다.
지영이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차가운 의심의 불씨가 점화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안방, 남편 창호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아, 이놈의 모기들이 왜 이렇게 극성이야. 당신 모기향 좀 피워. 은희는 말없이 모기향을 피웠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에 퍼졌다.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자신의 아내가 아들과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못하는 남자. 하지만 이제 안전지대는 없었다. 김 여사의 눈, 지영의 코, 모든 감각들이 은희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짧게 울렸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잠깐 2층 복도로 나오실 수 있어요. 은희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가면 안 된다.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 지영이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 싶어요. 두 번째 문자가 뜨는 순간 은희의 이성은 다시 한번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어디가? 창호가 물었다. 물 좀 마시러요. 은희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어둠 속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치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일요일 저녁, 장마가 잠시 물러가고 끈적한 열대야가 찾아왔다. 집안의 공기는 습기와 더위, 그리고 은희에 타오르는 질투심으로 인해 숨 막힐 듯 무거웠다. 거실 소파. 도연과 지영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다. 깔깔깔 오빠 저거 봐. 진짜 웃겨. 지영이 박장대소하며 자연스럽게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손은 도연의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져 떠나 있었다. 부엌 아일랜드 식탁 뒤편. 은희는 그늘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지만 닿고 있는 것은 식탁이 아니라 자신의 타들어가는 속이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미친 생각이었다. 며느리가 남편 옆에 앉아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였다.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부부의 다정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남자를 빼앗아간 여우의 교태로 보였다. 도연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지영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 손길. 어젯밤 어둠 속에서 은희의 등줄기를 훑어내리던 그 손길과 똑같았다. 은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연은 지금 연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저것도 진심인 걸까? 그는 은희에게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법적인 아내인 지영에게도 충실한 남편이었다. 그 양면성이 은희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머니, 과일 좀 드세요. 저희끼리만 먹어서 죄송해요. 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마저도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너는 가질 수 없지. 나는 다 가졌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생각 없다. 너희끼리 먹으렴. 은희는 차갑게 대꾸하고 뒤돌아섰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밤 10시. 은혜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 창호는 이미 골아떨어져 있었다. 온 신경이 2층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방문을 닫았을까? 불을 껐을까? 상상력이 그녀를 고문했다. 도연이 지영을 안고 지영에게 입을 맞추고 지영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국 은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목이 말라서라고 핑계를 댔지만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2층 계단을 향하고 있었다. 2층 복도는 고요했다. 은희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도연 부부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잉 오빠. 간지러워. 지영의 콧소리 섞인 애교였다. 가만히 있어도 봐. 여기가 뭉쳤잖아. 도연의 낮은 목소리.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 은희는 방문에 귀를 바짝 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것은 엿듣는 시어머니의 호기심이 아니었다. 바람난 애인을 감시하는 여자의 집착이었다. 오빠, 우리 이번 달에는 꼭 아기 갖자. 응?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쿵! 은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아기. 그녀는 절대 줄 수 없는 것. 도영과 그녀 사이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미래. 그것을 지영은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노력해봐야지. 도연의 대답이 들렸다. 거절이 아니었다. 긍정이었다. 은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나한테는 죽고 못 산다더니 뒤에서는 아내와 아이를 만들 계획을 세워 그 순간 은희의 이성이 끊어졌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저 꼴을 멈춰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했다. 은희는 복도 장식장에 놓여있던 꽃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고요한 밤의 저택을 찢어발기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악! 무슨 소리야? 방 안에서 지영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다. 잠옷 차림의 도연과 지영이 놀란 눈으로 튀어나왔다. 복대는 산산조각 난 꽃병 파편과 물이 흥건했고 그 한가운데 은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파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다치신 데 없어요. 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은희를 노려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은희의 눈에 서린 광기를 읽은 것이다. 어머, 내가 잠이 덜 깨서 물 마시러 가다가 그만? 은희는 덜덜 떨며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영이 입고 있는 얇은 슬립 잠옷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얇은 천조각 아래 비치는 젊고 탄력 있는 몸매. 찢어버리고 싶어. 은희의 마음속 악마가 속삭였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조심하셨어야죠. 2층까지 왜 올라오셨어요? 물은 1층 부엌에 있는데. 도연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선을 더 넘지 마세요. 은희는 도연을 올려다보았다. 원망스러웠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네가 날 괴물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왜 나만 비참해져야 해? 죄송해요. 나이가 드니 노망이 났나 봐요. 은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발바닥에 유리파편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지영아, 빗자루 좀 가져올래? 내가 치울게. 도연이 지영을 1층으로 보냈다. 지영이 내려가자마자 도연은 은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듯 속삭였다.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질투나서. 은희가 텅 빈 눈으로 대답했다. 뭐라고요? 네가 저 아이랑 뒹구는 꼴을 상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도연아, 나 너무 아파. 너를 사랑하는 게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잡고 있던 은혜의 팔을 놓았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오늘은? 너는 다시 저 방으로 들어갈 거니? 저 여자품으로 어머니 도연이 낮게 소리쳤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린 그러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제가 쓰레기지만 그래도 지영이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걔는 아무 죄 없잖아요. 그 말이 은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고 있었다. 자신의 정부, 칭후인 새어머니로부터. 은희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들 닫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추한 노파가 서 있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과 질투에 찌든 흉측한 모습뿐이었다. 괴물? 은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다. 이은희, 너는 괴물이야. 아들의 가정을 파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마녀야. 그녀는 화장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우당탕탕 화장품 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녀는 깨진 거울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이 지옥 같은 질투를 끝내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자신도 도연도, 그리고 이 가식적인 평화도. 은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악역이 되기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이 연극의 막을 내리기로. 금요일 저녁 7시,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은희의 히스테리와 도현의 냉랭함, 그리고 지영의 날, 선신경전이 뒤엉켜 집안 공기는 시멘트처럼 무거웠다. 은희는 주방에서 마지막 요리를 접시에 담고 있었다. 오늘 메뉴는 남편 창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해물전이었다. 하지만 음식 냄새가 역겨웠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이 가식처럼 느껴졌다. 밥 먹자 거실에서 창호의 호령이 떨어졌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부유한 가정의 저녁 식탁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다. 간이 좀 덜 됐네. 고기가 질겨. 창호가 갈비찜을 씹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요즘 나사 빠진 사람 같아. 집안일이 뭐 그리 힘들다고 음식 맛이 오락가락해? 은희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다음엔 신경 쓸게요. 죄송하다는 말만 5년째야. 쯧. 창호는 혀를 차며 소주잔을 비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지금 나서면 긁어 부스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때 창호가 화제를 돌렸다. 가장 위험한 주제로. 그건 그렇고 너희들 병원은 가봤냐? 지영과 도연의 시선이 동시에 창호에게 향했다. 네, 무슨 병원이요? 지영이 물었다. 아이 말이다. 아이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내 친구 김 회장은 벌써 손주가 둘이야. 내가 밖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식탁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지영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아이 문제는 그녀에게도 스트레스였지만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압박이 되었다.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해요. 요즘은 딩크족도 많잖아요. 지영이 애써 웃으며 방어했다. 딩크는 무슨 얼어 죽을 때 끊을 작정이야. 이 넓은 집에 아기 울음소리라도 들려야 사람 사는 집 같지. 너희가 밤에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창호의 노골적인 말에 은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밤에 하는 노력. 그 단어가 은희의 죄의식을 찔렀다. 도연이 밤마다 향했던 곳은 아내의 침실이 아니라 새어머니와의 미래 장소였으니까. 아버지 그만하세요. 밥 먹는 자리입니다. 도연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했다. 너는 임마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어.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면 네가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보약을 먹이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창호가 젓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쳤다. 그 순간 지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챙.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갈랐다. 아버님.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린 냉기는 섬뜩했다. 노력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은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영의 시선이 도연을 지나 은희에게로 향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 눈빛은 명백히 말하고 있었다. 나 다 알고 있어. 비밀, 무슨 비밀? 창호만 눈치 없이 물었다. 요즘 드라마 보면 그렇더라고요. 몸 섞는 것만 불륜이 아니라 마음 주는 것도 불륜이라고. 오히려 그게 더 더럽고 끔찍하다고 하던데요. 안 그래요, 어머니? 지영이 은혜에게 동의를 구하듯 물었다. 은혜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벌벌 떨려 제 젓가락을 놓칠 것 같았다. 그 글쎄다. 나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에이,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영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때 창호가 다시 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며느리. 너는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꼬박꼬박 말댔구나 하고. 이게 다 당신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불똥이 다시 은희에게 튀었다.
창호는 먹던 전을 은희의 밥그릇에 던지듯 놓았다. 다 식어 빠진 걸 내오고 말이야. 당신 요즘 밖으로 나돌아. 아니면 딴 생각하고 살아. 여보,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밥맛 떨어지게 진짜. 창호가 은희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때리려는 신용기였지만 그 위협적인 태도는 은희를 움츠러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쾅 식탁이 부서질 듯한 굉음이 울렸다. 도연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친 것이었다. 물잔이 쓰러져 물이 쏟아지고 반찬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도연은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킨 적이 없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도연이 고함을 질렀다. 너 지금 애비한테 소리 지른 거냐? 창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가 이 집 식모입니까? 감정 쓰레기통이냐고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아들의 항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의 절규였다. 이 여자가 5년 동안 아버지 수발 들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어요? 내 사람이라면, 남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연의 시선이 은희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억누를 수 없는 애정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 그것이 결정타였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자신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뜨거운 시선이라는 것을. 지영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식탁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러왔다. 도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창호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은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망했다. 다 끝났다. 도연의 저 폭발은 은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은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제 지영은 확신을 넘어 증오를 품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도연이 짧게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쾅 하고 방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저 미친놈이. 창호가 뒷목을 잡았다.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기가 없었다. 그녀는 은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아드님이 저렇게 끔찍하게 챙겨주셔서. 지영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도연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다. 띠리링. 문이 닫혔다. 식탁에는 엎어진 물장과 식어버린 음식 그리고 넋이 나간 은희와 창호만 남았다. 은희는 쏟아진 물이 식탁볼을 적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이 번져나가듯 파국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도연이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고 지영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집안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선택해야 했다. 자신이 희생양인 척하며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남다가 다 같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악마가 되어 이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은희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들어찼다. 내가 끊어내야 해. 내가 악역이 되어야 해.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이것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되리라. 내일 그녀는 가장 잔인한 쇼를 시작할 것이다. 토요일 아침, 폭우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쏟아지는 빗소리가 저택의 지붕을 때렸다. 은희는 주방에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은 퀭했다. 그녀는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내려다 보았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붉은 국물이 마치 자신의 썩어 문드러진 속내 같았다. 이제 끝내야 해.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통을 집어들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아니 통째로 들이부었다. 음식을 망치는 것이 시작이었다. 밥 안 먹어 다들 뭐 하는 거야. 은희가 거실을 향해 악을 썼다. 평소의 조근조근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고성이었다. 2층에서 도연과 지영, 그리고 안방에서 창호가 놀란 얼굴로 나왔다. 아침부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창호가 짜증을 내며 식탁에 앉았다. 지영과 도연도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다. 어젯밤의 다툼으로 분위기는 이미 살얼음 판이었다. 은희는 냄비를 식탁 한가운데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국물이 튀어 지영의 손등에 닿았다. 에이스 뜨거 지영이 손을 움켜쥐었다. 조심 좀 하지 않고 창호가 혀를 찼다. 먹어. 다들 처먹으라고. 은희가 싸늘하게 말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창호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귀가 먹었어 처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아침부터 뼈 빠지게 끓여었으니까 입 닥치고 먹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은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친 말들이었다. 창호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은혜이를 노려보았다.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나. 맛이 왜 이래 소금국이야 맛없어. 맛없으면 먹지 마. 은희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창호의 국그릇을 낚아채더니 싱크대 개수대에 거칠게 패대기 쳤다. 와장창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붉은 국물이 바닥에 피처럼 낭자했다. 으악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은희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있는 반찬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버렸다. 우당탕탕 접시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멸치볶음, 시금치, 계란말이가 바닥에 뒹굴었다. 아수라장이었다.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고 은희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내가 니들 식모야. 밥 해다 바치고 빨래해주고 비위 맞춰주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은희는 지영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특히 너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해 네가 상전이야. 지영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제가 언제 어디서 말대꾸야. 은희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지영의 발치에 던져줬다. 챙그랑 유리 파편이 지영의 다리를 스쳤다. 지영아 도연이 지영을 감싸 안으며 은희를 막아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치잖아요. 도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은희가 왜 이러는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희는 그 눈빛을 외면했다. 여기서 멈추면 다 죽는다. 더 독해져야 했다. 더 미친년처럼 보여야 했다. 비켜 너도 똑같아 은혜이가. 도연의 가슴을 밀쳤다.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애비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놈. 내가 너 같은 놈 뒷바라지하려고 이 집에 들어온 줄 알아. 은혜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속은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은 칼날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꼴도 보기 싫어. 다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진짜 돌았어. 약 먹었어. 창호가 씩씩거리며 은희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은희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래 쳐. 차라리 쳐 죽여. 나도 이 집구석에서 숨 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은희는 부엌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지영과 도연을 향해 휘둘렀다. 나가라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이 집 불질러 버릴 거야. 지영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흐으앙 오빠 무서워? 어머니 왜 저러셔. 나가자. 여보 일단 나가자. 도연이 지영을 부축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은희를 바라보았다. 은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악을 쓰면서도 눈은 슬프게 울고 있는 그녀를. 가라? 제발 가라 도연아. 은희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아버지, 일단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흥분하셔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도연이 창호에게 말했다. 그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저런 미친 여자가 내 마누라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창호도 질린다는 듯 소리쳤다. 도연은 지영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곧이어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10분 후 도영과 지영이 캐리어를 끌고 내려왔다. 지영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도연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현관 앞에서 도연이 잠시 멈췄다. 그는 엉망진창이 된 주방 바닥에 앉아있는 은희를 돌아보았다. 건강하세요? 짧은 한마디.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은희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대답이었다. 쿵! 현관문이 닫혔다.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남편 창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재수원 붙었네 라고 중얼거리며 홀로 남겨진 은희.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으악! 은희는 음식물 쓰레기 더미 위로 쓰러져 오열했다. 성공했다. 그들을 쫓아냈다. 도연을 지켰다. 가정을 지켰다. 하지만 자신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텅 빈 집.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악독한 계모라는 오명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리움뿐이었다. 은희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저택을 공허하게 메웠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저택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바닥에 널브러졌던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그릇 파편들은 치워졌지만 공기 중에 배어있는 비릿한 냄새와 적막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곳곳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다. 어제 맨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생긴 상처들이었다. 하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으니까. 에이그 재수가 없으려니까. 남편 창호가 혀를 차며 안방에서 나왔다. 그는 은희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당신 병원 가봐. 정신과 말이야. 갱년기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눈빛이 역맛이 갔어. 은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도 이제는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텅 비어버린 2층 아들 부부의 방에 가 있었다. 그날 도영과 지영은 쫓겨나듯 짐을 싸서 나갔다. 그리고 오늘 남은 이삿짐을 가지러 오는 날이었다. 부흥대문 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은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올 것이 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인부들이 들어와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2층 방이죠. 자, 조심해야지 옮겨.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남자. 박도연. 그는 혼자였다. 지영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시어머니의 광기에 질려 근처에도 오기 싫었을 것이다. 다행이었다. 차라리 그게 나았다. 도연은 헬쑥해진 얼굴이었다. 며칠 사이에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짧게 목례를 했다. 나머지 짐 챙겨서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창호는 신문을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너희 엄마 은희랑 마주치지 말고 얼른 싸서 나가.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혜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말은 없었지만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갔다. 원망,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함. 은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지금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도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갔다. 뚜벅, 뚜벅.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은희의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발소리를 듣는 것도 그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30분쯤 지났을까. 인부들이 짐을 다 싣고 나갔다. 사장님 다 실었습니다. 내려오시죠. 하지만 도연은 내려오지 않았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어디가? 창호가 물었다. 화장실요. 은희는 거짓말을 하고 2층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2층 복도 끝, 텅 빈 도연의 방. 그곳에 도연이 서 있었다. 텅 빈 방 한가운데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은희가 문틀을 잡고 섰다. 인기척을 느낀 도연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어머니? 그 호칭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다. 짐은 다 챙겼니? 은희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다. 네, 도연이 한 발자국 다가왔다. 손? 많이 다치셨네요. 그의 시선이 은희의 밴드 붙은 손에 머물렀다. 도연이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다.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거리였다. 닿아서는 안 되는 거리였다. 괜찮다. 금방 낫는다. 은희는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다. 왜? 그러셨어요? 도연이 물었다. 원망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다 알고 있다는 투였다. 그렇게 악역을 자처하면서까지 우리를 내쫓아야 했습니까?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나는 그냥 너희들이 꼴 보기 싫어서. 거짓말. 도연이 은희의 말을 잘랐다. 저를 위해서잖아요. 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지영이가 눈치채기 전에 어머니가 미친년 소리 들어가면서 끈을 잘라내신 거잖아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들켰다. 이 남자에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다. 도연아. 은희가 젖은 목소리로 불렀다. 부탁이다. 돌아보지 마라. 가서 지영이랑 잘 살아라. 아이도 낳고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죄를 씻는 길이야. 그리고 내 죄를 씻는 길이고. 은희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계절이 잘못 찾아온 꽃처럼 그냥 시들어버려야 하는 인연이었어.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은희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는 참았다. 그것이 은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도연은 천천히 아주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하직 인사. 하지만 그 고개 숙인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프게 해드려서. 도연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흐트러졌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봄날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도연은 뒤돌아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방을 나갔다. 은희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옅은 스킨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마지막이었다. 은희는 잡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는 오열을 삼켰다. 쿵, 쿵, 쿵.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끼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탕문이 닫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끊어졌다. 은희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 뒤에 숨어 밖을 내려다보았다. 빗속에서 도연이 차에 오르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지영이 타고 있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빗길을 뚫고 저택의 높은 담장을 지나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점점 작아지는 차의 뒷모습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해졌다. 으흐흑, 흐윽. 은희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았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 사랑했다. 아들이어서는 안 될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될 남자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그 사랑을 제 손으로 잘라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은희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유리창 너머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 그를 향해. 방 안에는 주인을 잃은 가구들과 사랑을 잃은 늙은 여자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날 장마가 끝났다. 하지만 은희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그치지 않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다시 계절이 돌고 돌아 가을이 왔다.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낙엽이 되어 쌓이고 있었다. 작년 여름 그토록 세차게 내리던 비는
마치 전생의 기억인 양하늘은 야속할 만큼 높고 푸르렀다. 은희는 마당에 나와 마른 낙엽을 쓸고 있었다. 서걱, 서걱. 빗자루질 소리가 건조한 공기 중에 흩어졌다. 지난 1년 사이 은희는 부쩍 늙어 있었다. 흰머리는 염색으로 감췄지만 눈가에 패인 주름과 눈동자에 서린 깊은 허무는 감출 수 없었다. 여보, 빨리 준비 안 하고 뭐해? 현관에서 남편 창호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오랜만에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다. 네, 다 했어요. 나가요. 은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다. 며느리 지영이 어제 새벽 아들을 낳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VIP실. 복도는 축하 화환들로 가득했다. 창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호탕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욕봤다. 어디 내 손주 얼굴 좀 보자. 침대에는 지영이 누워 있었고 그 옆 간이 침대에 곤히 잠든 아기가 뉘어 있었다. 지영은 붓기가 남은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머니도 오셨어요. 지영이 맑게 웃으며 인사했다. 1년 전 은희가 그토록 모진 말로 쫓아냈던 기억은 아기의 탄생과 함께 씻은 듯이 사라진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기로 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래, 몸은 좀 어떻니? 고생 많았다. 은희는 뻣뻣하게 굳은 미소를 지으며 지영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애가 우렁차게 울어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그때 병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다. 그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은희와 눈이 마주쳤다. 오셨어요? 도연은 평범한 아빠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피곤하지만 뿌듯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에게서 더 이상 작년 여름에 그 위험하고 뜨거웠던 수컷의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래, 축하한다. 아비 된 거. 은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연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어머니라는 단어에 더 이상 뼈아픈 울림은 없었다. 건조하고 예의 바른 완벽한 타인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비켜봐, 나 좀 안아보자. 창호가 호들갑을 떨며 아기를 안아들었다. 어이구, 요 녀석 묵직한 거 봐라. 딱 나를 닮았네. 나를 닮았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장군감이야. 창호는 아기를 어르며 껄껄 웃었다. 그러다 불쑥 은희에게 말했다. 당신도 한번 안아봐. 당신이 그때 독하게 마음먹고 얘네들 분가시킨 덕분에 생긴 손주 아니야. 결과적으로 당신 공이 크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수였다. 은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다. 이리 줘보세요. 창호가 아기를 은희의 품에 안겨주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가벼웠다. 은희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았다. 꼬물거리는 손가락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살짝 뜬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맑은 눈동자. 은희의 숨이 턱 막혔다. 아기는 도연을 닮아 있었다. 오뚝한 콧날도 인매도 심지어 특유의 분위기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뱃속으로 낳지는 못했지만 가슴으로 품었던 그 남자의 핏줄.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결실이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것 같았다. 기이한 감정이 은희를 휩쓸었다. 질투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안도감일까. 예쁘구나.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녀는 아기의 볼에 조심스럽게 검지손가락을 댔다. 아기가 본능적으로 은희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악력. 작년 여름 빗속에서 그녀의 손목을 잡았던 도연의 뜨거웠던 악력이 겹쳐 떠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이곳은 축복의 자리였고 그녀는 할머니여야만 했으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준우라고 지었어요. 박준우. 도연이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준우, 좋은 이름이네. 은희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채 말했다. 준우야,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아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아기의 아버지인 도현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기도 했다.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은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미련의 불씨를 그제야 완전히 꺼뜨릴 수 있었다. 도현은 행복해졌다. 가정을 지켰고 대를 이었다. 자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비록 자신은 껍데기만 남았을지라도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창호는 친구들에게 손주 자랑을 하러 나갔다. 다시 텅 빈 집.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1년 전 이 집은 욕망과 광기로 들끓었다. 빗소리가 숨소리가 깨진 그릇소리가 가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으로 갔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들이 꽂혀 있었다. 꽃처럼 예뻤던 시절, 사랑받고 싶어 했던 시절. 은희는 앨범을 덮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다. 1년 전 도연의 와이셔츠에서 뜯어졌던 그 단추. 그녀가 몰래 주워 간직해온 유일한 증거물. 은희는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심장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안녕. 은희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단추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밀어 넣었다. 열쇠로 서랍을 잠갔다. 철컥.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에 빗장을 지르는 소리였다. 이제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도연도 지영도 남편도 그 누구도 모르게 오직 이 집의 낡은 벽들과 정원의 나무들만이 기억할 것이다. 그해 여름 한 여자가 뒤늦게 찾아온 첫사랑에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었는지를.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다. 남편이 돌아오면 저녁을 차려야 했다. 며느리 산후조리 보낼 반찬도 만들어야 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하고 건조한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흰머리를 흐트렸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다. 눈물이 날 만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마 소마모노스테이로 감사드립니다.